독수리가 창공을 지배했듯이 우리 한문화도 지상을 국내권에다가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엘콘드로 바다를 연주하도록 합니다. 고마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 자장을 맡아준 조재균 전북대학교 제14대 총장 현재 소피아 여성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1주제 발표는 전통 발효식품의 의의와 인체 기능 신동합 전북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주제 발표자 발효식품의 꽃 치즈는 사랑입니다. 전석근 임실치즈식품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주제 발표자 우리 술 노릇막걸리 이창주 다큐멘터리 감독 국춘길의 노릇전쟁 저자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자 고유의 향미와 신맛을 가진 발효식품의 가치와 보폰자 식품의 세계와 안문규 고창 상위 팜푸드 대표 고창군 발표식초 명의로 안문규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발표 영상을 보고 활발하게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래형 토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 좌장을 맡았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발제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을 15분을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서 행사가 잘.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전통 발효식품의 의의와 인체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신동엽 교수님. 신동엽 교수님은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셔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시죠.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자녀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전통 발효식품 의의와 신체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인류와 식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효력이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이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류와 식문화 관계를 한번 보면 수렵 체질에서 인지혁명을 거쳐서 농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겨우 과학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게 겨우 500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인류가 나온 250만 년에 인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 최고의 영장미로 발전하는 것은 결국 500년 과학이 발전 때부터다. 결국 음식이 정신문화의 승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음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문화자산으로 승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불이용입니다. 불이용은 한 30만 년 전부터 인간이 불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접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리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직접 이용은 우리 주거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 기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체력 개선을 보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물질적 안정을 기울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식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식품이 인류 문화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면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했죠. 그래서 250만 년에 아프리카에서 일단 우리 인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고 이때 미생물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생물이 관여한 것은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35억 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타 동물과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됐고, 인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류 문화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음식을 조리하고 가공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약 1.5kg를 넘어간다고 봅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리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인간의 두뇌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두뇌가 커지면서 이 지식 능력이 향상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우리 전통 발효식품 양식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사실은 단세포 박테리아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다음 단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리를 위해서 우리 지구의 이 공기 조성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물 지구상에 많은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결국 이 생물의 큰 힘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발효식품 전체를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화의 정도와 또는 역사와 함께 이 발효식품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미생물에서 발효 어떻게 일어나느냐? 미생물은 세균 곰팡이 효모를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농축산물에 도착을 해서 효소작용을 통해서 최종 산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미생물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만들어낸 물질을 이용하는 것을 발효기로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그 발효식품 그 식단 위치를 보면은 세계 지역마다 나라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50g 내지 40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총 섭취 식품의 5%에서 40%를 발효식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약 5,000종 정도의 발효식품이 지금 먹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식품의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공유 제품, 바질 제품, 해sul 제품, 육류 제품, 증가분 제품. 그래서 우리는 농축수산물 모든 원료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품 상기적으로 보면은 발효식품에는 지금 이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 기여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발효식품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기능을 한번 보면은 마스 개선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발효식품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장내 유익균들, 프로바이오틱 그렇게 합니다만, 또는 증식 촉진제, 프레바이오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그 자체를 이용하거나 산물을 이용하는 쪽,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품은 저장성 개선에서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김치에서 독소물, 그 다음에 소화성도 향상시키고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대사 산물은 아마 효소를 이용한 거, 항생물질 이용한 것이 전부가 미생물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체를 억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된장, 청국장 이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부패 위에 미생물을 저지하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즉 젖산비에 의해서 부패 미생물이 정식을 못 오거나 혹은 죽게 됩니다. 장 기능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우리 김치가 지금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과 장 기능 개선 이런 것과 관계가 굉장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비만 억제, 고추장 먹었을 때 비만이 억제되고 있고 매운맛이 비만에 관계가 됩니다. 발효 영역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지금 이 발효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발효 식품은 물론이고 의약품, 균체, 물질, 기능 관련. 여기서
육체 자연 이 자체를 이용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분야에서 보면은 상대 유익군으로서 지금 우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민족들이 건강하고 장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5년 이내에 세계 최장수 국가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발효식품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이런 느낌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발효식품 물질과 정신만 변화라고는 훌륭한 대치다. 발효식품 기능을 더 넓게 연구해서 인체 건강과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고요. 발효에 관한 미생물의 집중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식품은 아마 여기 있으면 정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식의 기본입니다. 또 새우가 선도지라서 아마 육성이 가능합니다. 김치가 세계 식품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품은 문화적 가치도 부각을 해서 정신 연구로 승화를 시켜야 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아주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네요. 그래도 뭐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든지 세부적인 얘기는 내부 발표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고창 상익팜푸드 대표시면서 이분은 아주 식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현미와 신맛을 가진 발효식품의 가치와 복분자 식품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나요? 네, 그러시죠. 예, 한문화 한식 세계화를 위한 품격 있는 학술 세미나에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의 상익팜푸드 영농조합 대표 안봉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 책자에 있는 걸로 대충 가능하고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영양 저희 연역은 이문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복분자 영양 가치로 생각하면 펠리콘 및 항암물이 풍부하여 항산화 및 항암 활성, 항균 활성으로 항균 활성이 높은 조사됐으며 간 기능 개선, 혈중 기질, 혈압 개선 이 외에 여러 물질들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영양적 가치로 식품적 가치를 말씀드리면 미생물 생애국제에 의한 신선도 유지, 신맛과 향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조미로서 그다음에 음료 첨가시 청량감 및 갈증 해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양적 가치로 보면은 식욕 증가 및 소화의 분비 촉진으로 소화를 흡수하고 피로 회복과 칼슘 등 무비 흡수 촉진을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조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식초란 고유의 향기를 가진 신맛의 조미라고 생각합니다. 발효식초 양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양조식초로 곡물식초, 과일식초가 있으며 사과 주스로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식초, 포도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 독일의 메가식초, 찌꺼기를 활용한 일본의 청주밥식초, 주정을 활용한 발효시킨 알코올식초 등이 있습니다. 합성식초로서는 빙초산을 희석하고 여기에 아미노산이나 당류를 첨가, 현재 요식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초로서 쏘는 맛이 강한 빙초산을 유기산과 비타민 등이 없으며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초는 입맛을 잡은 풍미를 넣고 피로 회복과 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살균력이 강하여 대부분의 병원군을 약 30분 이내 참여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의 짠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의 갈변의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약방의 감촉격으로 들어가는 식초입니다. 인류 최초 조미료 식초가 양념 차원을 넘어서 고급 건강 음료로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료로서 마시는 식초는 미생물이 발효해 만든 천연 발효 식초여야만 합니다. 식초는 신맛이 있어 산성식품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육류나 쌀으로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식초를 섭취해 산성하지 않도록 조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연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 몸속에 나쁜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여름철에 전염되기 쉬운 이기나 장기부수 식중독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초밥이나 냉면에 꼭 식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식초를 이용한 예방법 및 치료법을 연구하여 이 시기에 대처한다면 그나여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식초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복분자 식초를 제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 복분자 식초, 그 다음에 현미식초, 감식초, 포도식초, 유자식초, 이상 여러 식초들이 지금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 약한 사람은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1970년대 저가 합성식료가 대등한 반면 80년 주정을 이용한 주정 발효식초, 90년대는 100% 과일을 사용한 천연 양구식초가 됐으며 지금 2000년 뒤에 마시는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여 2014년부터 프리미엄 식초 시장을 재도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계 식초 시장을 내다보니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식초는 12억 6천 달러 규모를 평가하고 있으며 태그나비오자에서 전 세계 식초량이 17년도 21년까지 평균 6.7%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초 세계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발효식초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 분야였습니다. 외국의 발사믹 식초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베리류 발효식품 식초 제품의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식생활 패턴에 맞는 식초 음료 다양한 소스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원품 식초로서는 중국의 산생의 노진초, 강수의 진한향초, 그 다음에 일본은 가고시마의 흑초, 이탈리아의 모데나의 발사믹 식초, 대한민국의 복분자 식초는 이와 같은 세계 몇급 식초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고창에서 지난 19년 11월 1일 식초 문화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복분자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되어 있는 만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초로 자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를 통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200년, 300년 후 우리 국가의 월빙 건강식품으로서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맛은 단맛, 다른 맛과 어울리며 풍미를 중복시키고 생동감을 주고 맛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맛과 짠맛, 감칠맛, 매운맛에 밀려 있어서
밀려 있습니다. 이번에 열병식품 발언을 타고 천연 발효식초가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시초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고품격 가치 식초를 만들고 식초 시장을 넓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초는 30세기 식문화 필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품격 식문화가 잘 행할 수 있도록 식초 대명을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아주 협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정석근 연구 임실 치즈된 식품의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발효식품 엑스포를 예상할 때 임실 치즈가 크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효식품 중에서 치즈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인데 다른 지역에서 먹고 의뢰 여기 전라북도 임실에서 지정한 신부님께서 이렇게 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어서 임실 치즈를 중심으로 한 발효식품 엑스포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당으로 제가 우리 지정한 신부님한테 명예농합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고 막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미 고인지 되셨지만 임실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소장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임실 치즈를 산업화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실 치즈 식품연구소장 정석근입니다. 서론을 벌써 자장님께 다 해주셔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낙농이 실제적으로 1885년 처음 저디종이라고 젖소가 새우마리가 들어왔던 게 우리 국내에 내국 젖소라고 하는 품종이 들어온 게 수법입니다. 이용 역사를 보면 삼국 시대부터 계속 이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목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 보면 목장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졌던 노래 중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송아지 노래가 이게 식소냐 젖소냐 이렇게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 실제적으로 삼국시대 보면 식소 얼룩소라고 이제 그 호반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참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2절을 보면 두 귀가 얼룩이 귀가 닮았네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호반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새끼를 보면 약 4개월 동안은 일반 송아지하고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면 이제 털갈이를 하는 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호반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젖을 먹게 되면 송아지 때는 일반 송아지하고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송아지 노래 2절에 보면 두 귀가 얼룩이 귀가 닮았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기 젖소에 귀가 얼룩한 거는 젖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박모월 시인이 1930년대에 시인데 작사를 한 건데, 그때 배정시대지만 저희가 한 2,000도 정도의 젖소가 이미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 있었던 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얼룩송아지는 젖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50년 동안 우리가 여기 낙농이 발달한 게 최초의 그 50년대에 우유 생산량이 24.4톤입니다. 그러니까 땡키로로 한 5대 정도 나오는 적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생산량은 약 84배, 소비량은 약 100배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낙농 발전을 했다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산량으로 보시면 미국이 1위고요. 10,000kg 정도 되고, 저희가 8,900이니까 한 9,000kg 정도 된다면 일일 생산량이 약 90kg 정도, 3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즈 생산량은 그냥 세계적으로 보면 한 동메달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유 1리터를 만들려면 혈액이 약 500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도 우유는 사랑입니다, 아니면 치즈는 사랑입니다 얘기했다면은 결국 치즈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5,000톤의 아니 55톤 정도의 그 피가 필요하니까 50톤 정도의 피가 필요하니까, 그게 소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치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정환 신부님이 실제로 한 사람이 1967년 임실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 53년 됐습니다. 저는 언제 처음부터 낙농을 하면서 아니면 육아업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건 뭐냐면
낙농산업 하면 늘 내국산업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마운 거는 이게 그 한문화 국제포럼협회 회장님 감사드리는 거는 5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우리도 한문화에 끼는구나 이런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이 1967년에 사냥 2마리를 짜서 약탕기에다가 치즈를 만든 그 사진 하나가 임시를 살리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치즈가 숙성 치즈를 만들었던 전통 자료고, 여기 현재의 테마파크에서 연간 약 250만 명 정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건 넘어가죠. 이 얘기 넘어가는데 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고요. 치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하시면서. 그 치즈의 종류는 실제적으로 몇 종 정도 될 것 같아요? 2종입니다. 2종. 자연 치즈냐 가공 치즈냐 2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남는다 그러면 자연 치즈의 종류는 몇 종이냐? 그러면 신선 치즈, 생치즈라고 하는 신선 치즈하고 숙성한 숙성 치즈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는 건 3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거 보면 원료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라든가 치즈 모양이라든가 숙성 방법, 융합, 숙성 기간, 생산 지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하게 되면 실제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보시다 보면 원료가 어떠냐, 비율이 어떠냐, 제조 방법, 숙성 방법 이렇게 다 곱하게 되면 약 2,000종 정도가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즈이 많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자연 치즈는 대부분이 어디냐면 그 생산된 지역명을 쓰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모양,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고, 치즈 이름을 붙이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만들면 정석근 치즈라고 해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피자치를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다 만들게 되면 늘리게 되면 스트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주면 노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댕기머리 같이 하게 되면 뚜레차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머리 모양으로 하게 되면 까치오까갈로,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하면 실루로, 그 다음에 메뉴같이 만들면 파트로파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치즈를 응고시킨 다음에 제조 방법에 의해서 종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치즈는 그냥 우유에서 물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 재미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입니다. 약 760kg니까요. 땡킬로 2대 정도가 만들어져서 이 치즈 하나만 등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즈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유가 10kg를 만들게 되면 치즈 1kg가 된다고 하면 결국 치즈 1kg는 우유 10kg가 만들어지고, 우유 10kg는 약 5톤의 피가 10kg의 우유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어디 됐죠? 예, 알겠습니다. 막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달려가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응고시키는 방법은 사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유를 끓인 다음에 식초를 넣게 되면 그렇게 만드는 치즈가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열하는데 그리고 산만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끓인 다음에 식초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랜넨만 넣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 구워 먹는 할로미 치즈가 대표적인 게 랜넨만 가지고 응고시켜서 만든 치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질 고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펜타치즈라든가 까망베르 그 곰탕한 치즈가 있는 거는 고산도 처리하는 치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반경질 수세하는 거는 네덜란드 가면 에담이라든가 가우다죠. 노란 거랑 빨간 치즈가 그게 내고 되고요. 그 다음에 경질 저온 치즈는 모짜렐라,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피자 치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질 치즈는 로마노, 그리에르, 그 다음에 에멘탈 이런 치즈도가 고경질 치즈. 그런데 대표적인 건 pH가 만들어 보다 보면 이렇게 산처리 하는 거는 5에서 4.5에서 6 정도 되고 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기 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타 치즈에다가 표면에 곰팡이를 접종을 하게 되면 곰팡이가 자라면서 아모니아 가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녹아서 치즈에서 pH가 다시 중성화되는 게 됩니다. 대부분의 치즈의 사고가 나는 거는 여기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 미생물, 다른 미생물도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곰팡이 치즈를 드실 때는 여러분들 다른 부인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치즈들은 다 이미 다른 대장균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성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즈의 종류가 세계적으로 약 2,000종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건 프로마지니까 프랑스가 한 1,000 정도 되는데 눈치 빠르신 분 빨리 계산하면 저기 1,000종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드리면 이렇게 해서 1,000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을 소비한다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 건강이 제일 좋다고요. 자연 치즈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숙성 치즈는 이미 미생물이나 효소가 여러분들이 먹고자 하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미 휘발성 지방산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소화력이 가장 약한 사람도 드시면 바로 물과 같이 드시는 그런 효과 때문에 소화력이 좋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국내 낙농가에 생산된 치즈를 드시게 되면 결국 낙농가가 뒤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 가지에다가 한쪽에는 토마토, 한쪽에는 가지를 날게 해서 일석이조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유노 우리가 해가지고 우유부단이 뭐냐 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비빔국수 먹을까 물국수 먹을까 이렇게 물냉면을 먹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빔냉면인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유부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우유를 전공했으니까 실제로 두유노는 콩물은 아니다. 이렇게 우유는 평생 끊지 마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문화 이렇게 감사드리는 거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 한국에서 만든 치즈가 전통적으로 한국의 또 대표적인 식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즈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 전라도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하림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삼계탕이나 닭도리탕만 갖고는 하림 회사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닭소비가 이루어졌거든요. 치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즈도 그냥 술안주로 먹는 치즈가 얼마나 치즈가 소비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피자가 중요한 수배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즈를 사랑하신다면 임실의 치즈, 임실의 피자 그거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마지막 관제자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하시네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그리고 또 누룩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전쟁 해보자. 누룩전쟁의 저자이시긴 우리 양주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고 그러지만 그 막걸리, 누룩 막걸리가 정말로 건강에 좋은 술이거든요. 오늘 그 누룩 막걸리의 진술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창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그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력, 제가 술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막걸리는 그래도 진짜 잘 마시고 합니다. 막걸리는 우리의 기를 살리는 민족으로 마음속이죠. 1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막걸리의 멋과 맛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던 토크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막걸리 한잔 쭉 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지금
저분이 왜 여기 내가 소개를 했냐면 5년 전에 저하고 서울 광장에서 세계 막걸리 축제, 그것도 오늘은 막걸리 축제를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하고 세월이 가버리니까 좀 아쉬워서 오늘 하루도 남았지만 우리 행사장에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실 때 생수보다 누룩 막걸리 한 잔씩 먼저 돌리고 좋은 시기에 마시게 한 다음에 아 누룩이 이런 거구나 한번 의미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어째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막걸리 톡쇼를 계속 해왔는데 꼭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냅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퀴즈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시고 맞다라고 분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막걸리, 여러분이 마셨던 막걸리 한국 술이다, 아니다 한번 손 드시고 맞다 한번 가만히 계세요. 아니다 몇 분 나오셨네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95%가 우리나라 술이 아닙니다. 막걸리. 이 얘기는 1999년도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연가, 드라마 겨울연가가 나오면서부터 이 막걸리가 4,500억 원까지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겨울연가가 끝나고 나서 막걸리 진실이 저하고 또 몇몇 사람이 파헤쳤습니다. 여기 오늘 저기 겨울연가 촬영 감독도 왔습니다. 김경철 감독님 잠깐만 인사드려야 돼요. 네. 네. 겨울연가 이 최지우 배용준이 해가지고 막걸리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막걸리 만드는 그 재료가 일본의 백국균이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누룩 막걸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동네 결장 적산가옥입니다. 거기서 투를 보이할 때 인자 우리 막걸리 한잔하세요. 그때가 누룩 막걸리였어요. 근데 쿠가 성공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산에 내려와서 그 막걸리를 먹고 싶었는데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왜? 쌀이 부족하니까 쌀 막걸리 없애라. 그리고 집집마다 누룩 막걸리 가양주로 허락하니까 술은 많이 소비가 됐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서 술 단속하라. 이래가지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원광각지 성골의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전과자가 됐어요.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10대, 돈을 못 내면 구류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박기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속주를 일부러 살려라. 그게 100% 가운데 5%, 부산의 금정 삼성 막걸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누룩 막걸리 얘기는 언제 제가 기억을 하게 됐냐면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왜 됐느냐? 일본의 교포들 가운데서 여전히 2대, 3세 때부터 만드는 그 뒷불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이제는 누룩이 없으니까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가 누룩 막걸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누룩 전쟁이라는 영화를 시나리오가 이미 30년 전에 나왔고 그랬는데 그럼 내 영화는 뭐 술을 만들어 먹자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술의 반도체, 막걸리의 반도체, 누룩이에요. 누룩만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데 연간 1조 매출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누룩 막걸리를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에 그냥 이 한 종이에다가 부초 선생 얘기를 다뤘습니다. 왜? 너무 안타까워서 누룩 막걸리는 좋은데 왜 누룩 막걸리를 안 만드느냐? 사실 일본식 입국 방식은 3, 4일이면 술이 완성이 돼요. 맛도 아주 일정합니다. 근데 이 누룩 막걸리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보온을 잘해야 되고 보냉을 잘해야 되고 산소 공급을 잘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룩 막걸리는 맛이 들쑥날쑥 만드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입국 방식이 대세를 이룬 겁니다. 현재 제가
그 동아일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 누룩 막걸리가 점점 이제 하우스 막걸리 허락이 되면서 붐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하죠. 근데 막상 이 전주에 와보니까 누룩 막걸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옥이 있고 음식 있고 막상주세 보장인데 우리 술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전주에다가 주거지를 옮겨놓고 김관수 기사장님 해바라기처럼 보고 있으면서 언젠가 그 영화를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동학 그 적주들이 마셨던 술, 그게 삼례 그 집강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손경이와 34님 다큐멘터리를 3년차 제작하고 있는데 곧 완성이 될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막과 한 스타일을 보장해서 우리 전통 누룩 막걸리를 만들어서 일본 술을 개혁하자, 이런 캐치표를 내걸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정로환이라는 약 아시잖아요. 일본이 러시아를 정복할 때 이질, 배질이 걸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부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배질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서아의 로자 따고 정복할 정자를 따서 둥근 알약 정로환이 나왔습니다. 이 정로환은 일본군이 러시아 정벌할 때 계절을 맞이해서 그 균을 연구했던 것인데요. 이게 우리 음식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치가 이 김치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걸리는 이제 일본 술이 되어버리고 전 세계 술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막걸리 말고 맥주, 소주 전부 다 이게 일본 기업이 다 독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누구든지 누룩만 있으면 이 술을 만들어서 손님을 접대하고, 아시겠지만 농부가 농기를 들어가면은 벼가 농부의 발전소를 두고 벼가 빛난다고 그랬어요. 누룩도 나를 만든 집주인의 숨소리, 향기를 듣고 누룩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맛있는 누룩 막걸리가 어느 가게에서든지 만들어서 수익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누룩 막걸리가 만들어지면 이 과자하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전, 호박전, 감자전, 부추전, 파전 이런 거하고 잘 어울려요. 누룩 막걸리가 발전된다고 하는 건 우리 토속 음식을 또 살리는 겁니다. 이래서 정말 누룩 막걸리와 함께 우리 문화가, 우리 멋과 맛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북중길의 누룩 전쟁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30%가 진행되다가 멈췄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곧 제 다큐멘터리 영화 손경과 34일이 끝나면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룩전쟁 꼭 완성시키셔서 우리 관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신도환 교수님한테 예전에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발효와 부패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조재진 총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시네요. 아마 제가 발효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효식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것은 발효고,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 항상 청국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 청국장은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좋죠. 근데 그 똑같은 제품을 미국 사람들로 팔려대고 이게 식품이요? 아니요. 이건 식품이 아니고 부패한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한테는 발효고, 다른 그 외국인들한테는 부패의 제품 아니냐. 저는 그 연구에서 좀 공부를 어떻게 보니까 스위치스가 있어요. 아마 좀 잘아실 거라고 합니다만, 제 지도 교수가 스위스 치즈를 꼭 먹어보래요. 한국 왔으니까. 근데 그 스위스 치즈를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먹을 것이 다 올라와요. 딱 뭐냐면 우리 발효랑 되게 모르겠어요. 그 회사 것만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거 식품이 아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나는 이것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그 민족마다 발효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관과 국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발효는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신호 교수님 모시고 가르치고 엑스포하고 그랬던 것이 참 엊그제 같고 우리 김동훈 총장님 모시고 같이 했던 것도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정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정택 총장에 취임해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학생들 교육만 시키고 교수들이 뭐 연구만 하고 하는 대학으로 있으면 안 된다. 오늘날 그 미국이 전 세계 IT 문화를 주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대학교도 그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여러 아이템들 중에서 우리 전북대학교 무엇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어떤 것이 주력이냐 물어보면 개국 콘서트에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자동차,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전라북도를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 맛을 맛집에서도 이제 식품 쪽으로 간다면 모든 식품을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창에 이제 볶은자주라든지 임시의 치즈라든지 또 북의 농협의 김치라든지 또 젓갈류 곰소 젓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대로 모아서 그런 발효식품을 가지고 산업화하는데 국제화하는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강인욱 지사님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걸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보세요. 발효식품 엑스포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이 발효식품 엑스포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이 주재균이 이름 수업자 하나 넣어주기가 그렇게 억울한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게 잘 된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으면 그것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총장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전임자가 잘한 거 계승 발전 안 시키고 그냥 지우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김원식 회사장님이 저한테 발효식품 얘기를 와서 말씀하실 때 야 이거 발효식품 엑스포 할 때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면서 홍보하면 안 되는데 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쪽의 관계자들 좀 역사도 좀 살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정립을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한문화협회가 또 하나의 주축을 놓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가 놀부도 아닌데 홍보돼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안명규 고창 복분자 한때 복분자 주워 먹고 오강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고창 동네 화장실에 가보면 변기들이 금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복분자 좀 많이 먹고 좀 싸서 세라믹을 쪼개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복분자를 가지고 또 식초를 이렇게 만드셔서 식초의 세계와 보급화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발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식초라는 게 우리 감독님도 얘기했듯이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막걸리를 가지고도 저희가 식초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는 농노의 고장입니다. 특히 고창에는 농사를 이루어 해서 살아가는 군이죠.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 세계화가 되려면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무한한 그 고품격의 그런 식품 문화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에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를 했느냐면은 제가 갑오시마를 가니까 흑초 하나로 그 갑오시마 전체가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그럼 그에 대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하고 3년 전부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제가 2005년도부터 식초를 시작했는데 이게 기호식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먹는 놈들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제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고품격 식문화로 접근을 해야 확산이 되고 나는 산업화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식초 문화 도시 선포한 이유는 그 농산물을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격 식초를 세계 4대 식초로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저희가 식초 문화 선포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장으로 계시는 우리 총장님 단 여기에 그래도 식문화에 대해서 일방에는 굉장히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많이 관심도 주시고 저희 고창의 식초가 어느 날 고창 국민 대한민국을 도외 살 수 있는 식초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농산물 가지고 식초 만든다는 컨셉은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는 농산물 가지고 만든 식초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식초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흑초처럼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가지고 식초를 만든다.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백세주 그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요. 그 백세주가 성공한 데는 포스트 한 장이었습니다. 어떤 포스트 한 장이었냐면 그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늘어진데 젊은 친구가 하얀 할아버지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귀 타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젊은 친구가 왜 할아버지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야 젊은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내 아들인데 백세주를 안 먹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스토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창에서도 고창이 이제 고창의 대표적인 복분자 가지고 복분자 식초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어떻게 고급화시켜서 전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복분자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맥주에다 폭탄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아주 이렇게 비중이 풀리기 때문에 잘 따르면요 예쁘게 층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층이 딱 생기는데 그 층이 이제 잘못하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복분자주를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는데 한번 선택과 집중 한번 해주시면. 네, 저도 사실은 그게 동일한데 그 제가 지금 발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그렇게
전체적인 거 아우러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복분자 와인이 프랑스에서 대가가 오셔가지고 프랑스 포도 와인하고 복분자 와인하고 비교 분석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2, 3년 전에. 그런데 포도 와인보다 더 우수하다. 그분 말씀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의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복분자를 활용한 세계화 식품이 머지않아 이럴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 끝나면요, 제가 유성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그 복분자를 이용한 식초 개발이라든지 활성화에 그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분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발효식품의 꽃, 치즈는 사랑입니다. 야, 카페 멋있어요. 치즈는 사랑입니다. 발효식품은 문화입니다. 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치즈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 저기 임실이 치즈의 고장인 것은 자리 잡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시장을 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 네. 피자 시장을 어떻게 키워서 그 속에 우리 임실 치즈가 들어가지 않은 피자는 가짜는 아니고 어찌됐든 좀 격이 떨어진다. 그런 걸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02년인가 그때 한참 피자가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가짜 피자, 그러니까 보조 치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대두됐을 때입니다. 지금 치즈 가격이 오늘 이제 여기 오셨던 분은 앞으로 어디 가서 치즈를 고르실 때 치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오늘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치즈를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숙성을 한다 그러면 2달 내지 약 14개월 정도 이렇게 노동력을 계속 투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발작을 듣고 치즈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했을 때 이게 비싸다 그러면 나는 치즈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무식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디 가셔서 제발 치즈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시면 오늘은 여기 안 오신 것만 못하니까 꼭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피자 치즈는 실제적으로 김치 이렇게 우리가 하면 김치를 보면 뭐 묵은지도 있고 김장김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겉절이입니다. 겉절이. 물론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묵은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발효가 된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치즈 종류가 2,000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신선 치즈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유통되는 그런 아주 겉절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치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고 나는 피자 치즈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나는 치즈는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자에는 실제로 피자 치즈가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치즈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고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풍미를 낼 수 있는 다양한 4가지 내지 6종류의 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치즈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치즈를 만든다든가 발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유산균 스타트 아까 막걸리도 얘기했지만 그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균이 일본에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치즈를 만드는 데 있어 스타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만 틀리지 실제적으로 균주라든가 그런 거 다 똑같아서 차별화가 안 돼서 저희 임실 치즈연구소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지정한 신분이 처음 동굴을 만들었던 치즈동굴 만들었던 데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거쳐서 미생물 주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즈에서 유래됐던 거 아니면 치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균주를 한 40종 정도를 분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치즈를 만들고 발효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형 치즈가 되고 한국형 발효 스타터가 되는 발발이 되는 관계로 그게 제가 제 목표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 100% 수입형이더라도 스타터 이상균을 국산화하는 데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누룽막걸리 한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냥 일반적으로 막걸리 하면 우리나라 전통술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누룽막걸리가 보편화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또 대량 생산이 또 돼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거나 또는 우리 한옥마을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한옥마을도 좀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주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한번 누룽막걸리 집 한번 열어보시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국빈, 내빈 큰 행사에 건대주가 누룽막걸리가 되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 로비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술 회사가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주 같은 곳에서 누룽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누룩의 그 한지 공장을 지금 사양길을 가고 있는데 제 꿈은 그렇습니다. 한지 공장 같은 거 하나 인수해서 누룩 종류를 배양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누룩균을 수출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살리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누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이 하루속히 실현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우리가 막걸리를 먹으면 몸에 돌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게 담석인데 오늘 PPT에 제가 그걸 시간상 못 보내드렸는데 막걸리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쌀과 누룩과 물인데 물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물이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3분의 2이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 석회가 많이 나오는 물로 막걸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침전된 그것이 몸에 누적이 되면 이제 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좋은데 우리나라의 지하 관정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문화 같은 이런 조직 NGO 단체에서 관정도 좀 정부가 잘 관리를 해서 누구든지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야만 또 좋은 술도 만들어지고 누룩 막걸리만 누룩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와 같이 지하 관정 보호도 잘 해야만 우리가 맛있는 술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화 교수님 그리고 박문규 소장님, 정석훈 소장님 그리고 이창규 감독님 네 분 정말 그냥 발제한 것이 아니고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관수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문화협회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갔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사장님 진짜 부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또 새로운 발제, 또 새로운 주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한문화협회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